헤겔이라는 철학자가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있다가 드디어 대망의 베를린 대학으로 이제 영전되어 가는 겁니다. 가는데 가는 것도 참 이게 이제 하이델베르크죠. 하이델베르크에서 가는데 이제 이렇습니다. 가기 전에 하이델베르크에서 봉급이 이제 이렇게 이제 교장보다 못하죠. 그래도 판공비가 없으니까 교수가 봉급 올리고 이 첫 강의 하는데 첫 강의 때 하이델베르크에서 이전에 뭐였어요? 고등학교 교장께 잊어버리지 마세요. 교장이었죠. 뉴른베르크 교장으로 있다가 이제 여기 교수로 왔단 말이에요. 첫째 수강생이 4명.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까지 이름이 없는 철학자예요. 그 다음부터 늘어나 70명. 강좌 과목은 이렇게 많아요. 골고루 전부 다 맡았어요. 근데 이때 이제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원래는 베를린 대학으로 가려고 했어요. 했는데 거기 낙방을 먹은 겁니다. 낙방 맞고는 하이델베르크로 간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제 왜냐하면은 베를린대 철학과의 총장이었던 피테가 이때 죽어요. 그 죽고 난 뒤에 후임 철학 교수 공모하는데 헤겔도 이제 고등학교 교장으로 응모를 했단 말이죠. 했는데 업적으로나 그런 걸로 봐서는 다 되는데 철학과에서 교수 하나가 딱 반대했어요. 교수 되기 힘듭니다. 하이델베르크. 이게 독일에서는 제일 오래된 대학입니다. 하이델베르크가. 그리고 국립대학으로도 제일 먼저 돼요. 베를린 대학은 나중에 이제 헤겔 갈 때 나오는데 얼마 안 돼요, 생긴 지. 하이델베르크가 제일 오래된 대학입니다. 여러분들 하이델베르크 하면 뭐가 생각나요? 황태자의 첫사랑. 이게 정상입니까? 예? 정상이죠. 왜? 영화 그것밖에 안 봤으니까. 근데 하이델베르크라면 사실은 세계적인 그 학문의 요람. 참, 그 도시가 좋죠. 하이델베르크.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피테 아닙니까? 피테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뭡니까? 독일 국민에게 고함. 나폴레온이 침략해 왔을 때 이 우리가 방어해야 된다. 그래서 민족 의식을 고취했던 그걸로 이제 유명하죠. 완전히 그냥 국민 정신적인 아버지처럼 돼요. 그래서 나폴레온 침략하니까 퀘니히스베르크라는 게 지금의 그 동유럽의 무슨 나라지 거기입니다. 거기로 갔다가 피신 다니다가 잠잠해지니까 귀환해서 베를린 대학 총장까지 지냅니다. 죽었어요. 죽은데 거기에 이제 헤겔이 지망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독일 국민에게 고함입니다. 이거는 내용이 민족주의 사관을 하는 사람들은 저걸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독일 국민에게 저 때는 뭐 굉장한 명연설이었고 독일의 역사관, 독일 민족을 그 우수성 이런 걸 강조한 거죠. 피테가 대학 총장, 베를린 대학 총장 취임할 때 천직의 그 대학이라는 그 조직 자체를 교수들의 연구를 위해서 있는 조직이다. 대학의 정의를 잘했어요. 지금 대학은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한 기업체다. 다 달라졌죠. 피테 철학에서 달라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사람이 그래도 존경받을 만한 게 저때 부상자들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부인이 간호사로 활동했어요. 그래서 티푸스 감염돼가지고 죽습니다. 자, 그러는데 이제 피테는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죽었다. 베를린 대학에서. 그래, 후임으로 헤겔이 시정했다가 떨어졌다. 왜 떨어졌느냐? 반대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데베테라는 사람이에요. 이건 이름 외워두세요. 나중에 나와요. 데베테라는 철학과 교수가 반대 이유는 뭐냐? 그동안에 헤겔 업적 별것도 아니고 대논리학 썼죠. 고등학교 교장할 때. 기억나죠? 이렇게 너무 엉성하다.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그 떨어졌어. 떨어지고 하이델베르크로 갔단 말이에요. 이 하이델베르크입니다. 아, 이게 참 좋지요.
저게 누구죠? 누군지 모르지만 참 꺼벙하게 생겼네. 예? 예? 꺼벙하게 생겼죠. 철학자기에 내려다보는 하이델베르크. 참 좋은 도시야. 근데 이때 이제 헤겔이 저런 재미있는 사파가 없는 사람이거든. 철학자 중에서는 가장 행복했던 철학자고, 인물도 잘생겼고, 아주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었고, 러셀처럼 이혼도 안 했고, 러셀은 뭐 장가를 3번인가 4번 갔거든. 아주 행복한 철학자죠. 근데 철학자가 행복하면 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에피소드가 제일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여기 있을 때 에피소드가 뭐냐면은, 점심시간에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고, 잠깐 졸다가 왔어. 원래 자기 강의는 3시예요. 근데 깨가지고는 늦은 줄 알고 얼른 가서 강의실에 들어가 강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2시야. 헤겔이 강의한 동안에 2시 교수가 왔다 보니까 헤겔이 하니까 또 차가, 벌써 3시가 싶어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니까 2시 교수가 왔다 가거든. 그래 헤겔한테 선생님 지금 2시입니다. 그때 이제 돌아간 거야. 도로 그만두고 나갔다가 3시에 와가지고 이제 변명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여러분 자신에 관한 의식의 경험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감각에서 얻어지는 확신의 진리다. 이게 뭡니까? 감성론이죠. 오성론. 느끼는 거. 내가 칸트 지지난주에 할 때 칸트 얘기할 때 했죠. 처음에 순수이성 비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뭘 느끼느냐 할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건 감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이 남자, 이 여자 좋으냐 나쁘냐 판단하는데 몇 초 걸린다 그랬어요? 3초. 그랬죠? 그 감소입니다. 그 감성 제일 딱 걸리거든. 그러는데 실제로 그게 옳지 않다. 그 옳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순수이성 비판 썼잖아요. 그런데 그게 관계를 얻어진 확실한 진리. 자기도 깨어나서 벌써 3시 다 돼간다 해가지고 간 거야. 가서 바로 강의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리보다는 오히려 허위다. 틀린 게 많다. 자기의 실수를 영국 철학자들이 주장했던 경험론을 비판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농담을 한 거예요. 썰렁하죠? 아무도 안 웃잖아요, 여러분도. 썰렁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철학 백과사전을 써요. 철학에 관한 모든 걸 자기가 다 정리해 봅니다. 이건 나도 안 읽어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그 내용이 1권은 논리학에 관한 거, 2권은 자연철학에 관한 거, 3권은 정신철학에 관한 거. 여기에서 유명한 역사관이 나옵니다. 이 철학 백과사전에서. 이게 뭐냐면은 1, 2, 3, 4 저래 되거든. 해결 철학의 기본 핵심입니다. 1번이 뭐냐? 도양적 정신. 정신에서 즉자적 양상이라는 건 뭡니까? 즉자. 바로 존재 그 자체. 변직법에서 말하는 존재 그 자체, 있음. 있는 이거. 그 나밖에 몰라. 그러니까 미분화된 1인 지배 체제. 역사학에서 말하면은 절대주의 왕권. 정치적으로 말하면은 동양의 전제주의는 왕 하나만이 자유고 나머지 사람은 다 왕의 말만 듣는 노예다. 이게 이제 미발전된 역사, 인식, 이거란 말이죠. 거기서 조금 발전한 게 뭐냐? 그리스적인 거다. 이게 뭐냐? 대자적 입장, 개인의식이 발달했다 이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리스가 민주주의입니까? 노예제도가 있었거든. 지금 개념으로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리스 민주주의가 꼽혀가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성 내에 있는 사람만 그런 거고 성 밖에 있는 노예들은 관계없는 겁니다. 그 다음 즉자 대자적 입장. 이게 이제 변직법으로 말하면 반에 해당되는 겁니다. 개인 이익이 극대화되고 평민과 귀족이 대립하는 거. 그 정, 반, 이 두 개가 합이 뭐냐? 게르만적 기독교 정신. 변직법으로 합이죠. 신분적인 본성과 인간적인 본성을 통일을 이렇게 해서 이성적인 법이 출현하는, 그 당시 프로이센,
프로이센이 군국주의로 유명한 독재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프로이센이 그 이전의 역사에 비해서는 이렇게 발전한 정치 체제고 가장 좋은 거다. 그 바탕에는 기독교가 있다. 이래 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죠.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이요. 현실적인 것이 이성적이다. 저래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안 그렇죠? 현실이 꼭 이성적이고 저런 것 같으면 세상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조용하지. 자, 이런데 이제 이 헤겔이 이때 이제 철학 그 수강생 중에 보면은 에스토니아 귀족 하나, 남자기 기병대장 하다가 하이델베르크 유학 와가지고 갔어요. 이게 하나 재밌는 에피소드예요. 그 대장 스타 출신이 러시아 와가지고 수강생이 된 거야. 나이도 많고. 그래서 왜 왔느냐 그랬더니만은 저 때는 이제 헤겔 명성이 좀 났어요. 그 유명한 철학자라는데 읽어보니 전혀 모르겠는 거야. 정말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강의 들으러 왔다. 근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더 모르겠다. 그 책도 모르겠고 강의 들어도 모르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모른 때도 불구하고 계속 또 나중에는 완전히 헤겔의 애독자가 됐어요. 여러분도 내 강의 잘 모르면은 애독자가 되면 돼요. 열심히 나와서. 자, 이랬는데 드디어 이제 기회가 옵니다. 프로이센에서 이제 내각 개편을 했는데 개편하면서 그 기구를 바꿔요. 그래가지고 종교와 건강 교육 분야,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회부, 보건복지부, 그거하고 교육부하고 합친 것 같은 그런 부서를 하나 따로 만든 겁니다. 그전에는 같이 했다가 문화부를 신설하면서 이 남작을 장관으로 임명한 거야. 이게 이제 이 남작의 주장이 뭐냐. 빨리 종교에 대처할 만한 철학이 나와야 된다. 이때 되면 이미 프랑스나 이쪽에 계몽주의 나와가지고 종교의 힘이 거의 없어요. 목사나 신부들이 국민들 계도하는 시대가 이미 프랑스나 유럽에서 떠나고 있어요. 독일도 점점 그래 되고 있는 거야. 이제 목사 신부들이 왕한테 왕을 지지하는 설교해가지고 국민들 통치하던 시대가 지내는 거야. 그럼 그 종교에 대처할 게 뭐냐? 철학이다. 그럼 빨리 우리 독일도 프랑스처럼 영국처럼 철학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장관이 쫙 조사해 보니까 우리 프로이센에 가장 맞는 철학자 헤겔이다. 그 장관도 괜찮죠. 정의현상학하고 논리학 이런 거 다 본 거야. 이렇게 보고는 이제 헤겔 초청하자. 한 거야. 엄청 대우 잘해줍니다. 하이델베르크 입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근데 헤겔이 아버지가 회계사죠. 그걸 배워가지고 그 아버지 직업도 중요해요. 예. 저절로 들은 풍을 있잖아. 아무 철학자나 교수도 저런 거 따질 줄 몰라. 회계를 따지는 거야. 해가지고는 이사비용 내라. 그 다음에 세관통가 지금 뭡니까? 세관통가는 뭐냐면은 내 전에 얘기했는 거 기억나죠? 저 때까지만 해도 독일이 200~300여 개 영주국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럼 그 영주국가를 지날 때마다 여권을 보여주고 통관합니다. 그때마다 세금을 내요. 그거 다 삭제해달라. 그것도 해결 지가 안 내. 응? 알겠죠? 그러고 이제 갑니다. 9월 20일에 시작해가지고 이스파니 바이마르 가가지고 괴테 만나고 9월 27일에 일주일 걸린 거죠. 이제 베를린 도착했어요. 저게 참 난 제일 재밌더라. 철학자들이 저런 철학자는 없어. 자, 베를린 대학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리 유럽의 명문대학에서 제일 늦게 창설됩니다. 훔볼트, 베를린 훔볼트 대학. 그런 식으로. 이게 왕이 이미 프랑스 침략을 받고 막 국민들이 수승하고
살기 어려운 거예요. 물질적으로 상실한 것을 정신적으로 보상해야 된다. 이래 말하면서 시골에는 하이델베르 그런 거 놔두고 수도에다 하나 멋진 대학 만들자. 이래서 국립대학을 만든 겁니다. 대단하죠. 훔볼트. 이게 이제 종무교육부 장관. 그럼 저게 이제 개편돼 가지고 문화부 장관으로 바뀐 거죠. 개편되기 전에 훔볼트가 장관이 있을 때 베를린 대학을 만들어요. 만들어 가지고 초대 총장이 피테란 말이에요. 피테가 있다가 이제 4년 뒤에 죽죠. 대학을 개척했거든. 형제입니다. 그 베를린 대학 가면은 훔볼트 동상이 있습니다. 형, 동생, 형제가 그냥. 훔볼트 이거는 형과 동생이 그 당시 독일의 최대의 지식인으로 있는데 뭐 세계사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건 없어요. 그런데 이때 독일의 학생 운동 풍조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부르젠샤프트 운동. 저건 내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얘기했는데, 나폴레옹이 독일을 점령했다가 물러간 것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1813년 라이프치히 전투죠. 라이프치히 전투. 거기서 이제 나폴레옹이 패배해가지고 1814년 같으면은 나폴레옹이 그 전해에는 뭐였습니까? 러시아 침공했다가 혼쭐 나고 자기 부하 다 죽이고 간신히 왔다가 그 나폴레옹 힘없다 생각하니까 독일 국민들이 확 일어나서 그냥 전쟁해가지고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승리했거든. 승리하니까 이때 독일이 민족의식이 본격적으로 생깁니다. 근대적인 민족의식. 그래서 연화대학에서 학생운동 조직이 부르젠샤프트라는 게 연화대학에서 생겨가지고 1817년 10월 종교개혁 300년, 종교개혁이 언제입니까? 1517년이죠. 1517년, 300년이니까.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축제를 벌입니다. 이때 10월 18, 19일에. 자유통일. 그러면 이제 나폴레옹이 들어와서 30여 개의 영방국가로 만들어 놓고 이제 물러갔단 말이에요. 나폴레옹이 물러간 뒤에 30여 개 나라가 나눠져 있습니다. 독일이. 이게 이제 그때.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민주화와 통일. 그렇잖아. 분단. 우리는 남북 둘로만 나눠져 있는 거지. 그 독일에 비하면 참 유리한 거예요. 둘만 나눠져 있으니까. 30여 개로 나눠져. 괴테도 그냥 통일, 민주화 두 개를 부르셨거든. 그 이제 학생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루터가 교황의 파문장을 불태우는 걸 본받아서 나폴레옹 법전, 포레생 경찰 법령집 이제 불태우고 여기서 이 운동단체에서 바르트부르크는 개신교 사람들은 모르나? 바르트부르크가 뭔지. 개신교 사람들은 저기는 성지순례 안 해요? 기독교 신자들 좀 말해봐요. 안 가봤어요? 예루살렘만 가고 저기는 안 가나? 저기 종교개혁 한답니다. 마틴 루터가. 이 도시가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아주 옛날에는 시인들 대회를, 시인 낭송 대회, 트루베도르 하는 그 시인 낭송 대회가 저기서 열렸고, 그 다음에는 음악 대회, 음악 콩쿠르, 지금식으로 말하는 페스티벌도 저기서 열렸고, 그 장소를 택해서 전국의 대학생들이 저리 모입니다. 바르트부르크에. 모여가지고 이제 축제를 벌이는 거거든요. 여기서 루터가 성서 번역한 데거든. 이 안에서.
그 기풍이 독일 전 대학에 다 퍼져 있습니다. 베를린 대학도 물론 그 학생들 중에 똑똑한 학생들은 다 부르젠샤프트에 가입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해겔이 베를린 대학으로 갔단 말이죠. 심강연했거든. 평가는 보토이고. 이때는 제1후보가 쉐링입니다. 쉐링이 튜빙겐 대학 동창이고 헬델린과 해겔 셋 다 동창이라 그래. 동창은 아닙니다. 쉐링은 2년 후배지요. 나이도 5살 어리고. 근데 쉐링이 더 천재거든요. 1후보인데 장관이 그냥 꽉 민 거야. 해겔을. 장관이 밀어가지고 뭐 혜택이 저것뿐이 아니에요. 뭐 그 무슨 이 연구비도 하고 그 해겔 어쨌든 돈 벌어요. 완전 돈방석에 앉아요. 베를린 대학으로 가면서. 심강연. 인생에 있어서 진실하며 위대하고 신적인 것은 모두 이념에 의한 것이다. 자기 철학관이 나옵니다. 이념을 참다운 형태와 보편성에서 파악하는 것이 철학의 목표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정신의 나라는 자유의 나라다. 정신의 나라는 진리와 법의 의식에 의해서, 즉 이념의 파악에 의해서만 실체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가만히 뜯어보면은 뭡니까? 학생들 그냥 떠들지 말고 그냥 이성에 따라서,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서 행동해라. 그 뜻은 뭡니까? 왕의 명예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왕의 명예에 복종하라 그렇게는 해석 안 했어요. 나는 그래 해석해요. 자, 그 밑에 이제 해겔입니다. 베를린 대학 가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1819년에 코제브라는 유명한 작가가 죽어요. 살해당합니다. 이게 죽이는 거거든. 잔트라는 젊은 청년이 이렇게 그냥 칼로 그냥 확 찔러 죽여버립니다. 이유가 뭐냐? 국가의 반역자, 민중의 사기꾼, 부르젠샤프트, 학생회의 학생운동을 비방하는, 우리나라 뭐 80년대, 그 학생운동 단체, 그 학생운동 막 욕하고, 김지하가 막, 뭐라 그랬죠? 죽음의 그걸 멈춰라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이니까 이제 그냥 지금은 우리가 점잖해가지고 말로만 하지만 저 때는 그냥 네가 이 개새끼 칼로 찔러 죽여버려. 그럼 이제 어때 그러면? 권력은 다 반도이거든. 그런데 그 재판 받죠. 그럼 코제브라는 사람이 무슨 짓거리 했느냐? 이 아주 대단한 인간이에요. 연화대학 나와가지고 변호사도 지내고 재판도 법조인도 되고 극작가에다가 언론인에다가 막 러시아 들락거리면서 독일 낭만주의와 민족주의 사상 운동가를 맹비난하고 그 러시아 첩보원에다가 메테르니가 오스트리아의 그 독재자거든. 그냥 그 편에 서 있는 인간이다. 의용 작가다. 권력의 의용 작가다. 이런 소문이 팍팍 한 거야. 그러니까 잔트가 죽여버렸어. 이거 어때요? 가만히 안 두죠. 잔트는 마나임 법정에서, 바로 마나임에서 죽였기 때문에 마나임 법정에서 사형언도 받고는 단칼에 작살내버리고 올월에 처형당해버리고, 당한 뒤에 무덤은 코제브는 저렇게 되어 있고, 이건 잔트 추모비. 그 학생 운동권 추모비가 이래서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런 사건이 나면은 여러분들이 그 당시의 장관이나 정치가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생운동 너 잘했다. 그래요? 예? 탄압하겠죠. 확실히 회장이 다르다. 저렇게 생각이 들어가야 회장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안 둬. 탄압해야 되거든. 그래서 카를스바트. 제가 어딥니까? 원천장
휴양지죠. 유명한 휴양지로 저기에 뭐 괴테도 갔고 뭐 우리 지난번에 베토벤 할 때 베토벤도 저기 갔죠.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메테르니 주도로 전 독일의 그 치안 담당 다 불러가지고 탄압 회의를 합니다. 저게 이제 나중에 마르크스가 메테르니를 막 신선동맹을 완전히 그냥 진보 세력 탄압의 유럽 진보 세력 탄압의 대명사를 쓰는 게 바로 메테르니잖아요. 그래서 학생회 해산, 체육협회도 해산, 모든 대학에서 감시관 파견하고 출판물 검열하고 이게 딱 가르쳐 받던 때입니다. 이 역사는 꼭 저래요. 뭐 이래 하면은 깍제를 합니다.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해 봐요. 잘 죽였어요. 잔트가. 잔트가 한 행위가 옳았어요. 안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생각은 옳지만은 방법은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런 그 말하자면은 진보적인 이런 시대 되면은 우리나라도 뭐 학생운동 할 때 되면 막 앞에서 가지고 과격한 사람들이 나중에 꼭 변절해요. 이 메테르니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하거든. 이러니까 저래 되면 이제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트가 과격했다. 방법이 잘못. 왜냐? 그 조직의 말을 안 들었다고 봐야죠. 정확한 조직이 판단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주장한 게 다 옳지만은 실행하려면은 반작용이 없게 해야 된다. 근데 사람을 막 저렇게 칼로 팍 찔러 죽였다 하면 그냥 사람 죽였다 하면 우선 싫잖아요. 그 행위 자체가. 그 행위에 대한 뭐 주장이 어떻든 간에 싫거든. 딱 그런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금 많죠. 뭐 온갖 운동에서 막 지금도 과격하게 떠든 사람들 보면 참 문제가 있는데 욕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욕은 못해요. 어쨌거나 저래요. 이러는데 그때 메테르니가 나와가지고 올라 다 저렇게 해버리거든. 이러는데 메테르니 나도 결국 1848년에 쫓겨나요. 자기도. 근데 권력은 영원한 게 없어요. 이러면은 잔트가 비록 잘못했지만은 방법은 잘못했지만 생각은 옳았다. 그럼 어떤 운동이 벌어집니까? 잔트 구명운동이 벌어져요. 그렇죠? 이 사회, 인간 사회의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저런 걸 다 알고 보면은 우리나라 사회가 가만히 보여요. 우리나라 사회가 특이한 게 아닙니다. 역사에서 이미 다 있었던 걸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잔트 구명운동 벌어져. 그런데 이 교수가 잔트 구명운동가야. 죽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berlin 대학에서 모아지 잘려요. 우리나라도 해직 교수들 다 저런 거거든. 모아지 잘려. 이 사람이 누굽니까? 헤겔 반대했던 사람이야. 그럼 헤겔은 이 사람 지지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여러분 같으면 안 하죠. 그러나 하는 척 해야 돼요. 왜? 학생들 인기를 위해서. 내가 말하는 거 알겠어요? 그 깊은 뜻을? 저 사람 나가는 거, 그 새끼 내보내자. 그러면 난리 납니다. 헤겔 여기까지 나가라 하면서. 그러니까 지지한 척 하면서 모금 운동에 나서진 않았는데 헤겔도 돈을 내요. 그 헤겔 뒤쪽으로 학생 운동들 많이 도와줍니다. 뒤로 막 갇혀있는 학생들 몰래 가가지고 그냥 면회도 하고 하면서 자기 철학은 뭐 의용 철학이니까 철학과장이 되었습니다. 50세. 온갖 그 유명해지니까 온갖 수강생들이 다 있어. 근데 일설에 의하면은 고관들이 여학생 보러 왔다. 넌 설립하다예요. 근데 이제 저거는 다 오라요. 저런 고관도 있을 거고 또 연애도 했을 거야 아마. 저런 고관도 있고 실제로 배우러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자, 이때 이제 헤겔이 말하는 게 법률 철학 요강이라는 걸 합니다. berlin 대학 시절에 이제 낸 책이 헤겔 책 중에. 자, 이 책이 여러분들 뭐 내가 이제 헤겔 책을 읽지 말라고 그랬죠. 내 강의만 듣고.
근대 국가 이론에 대한 대표적인 명제로 부제는 자연법과 국가학 강요. 강요라는 건 강요한다는 그게 아니고 이강자입니다. 강요. 개요, 뭐, 개관,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추상적인 법, 도덕, 인륜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추상법은 소유 경제 활동 보장된 자연법을 말하고 자연법을 말하는. 그 다음에 도덕, 제2부 도덕은 독일 관념을 이룩한 범죄에서 윤리관을. 그 다음에 인륜은 가족, 시민사회, 국가로 발전하는 인륜의 문제를 추구하는 거예요. 법, 인륜, 국가에 관한 진리는 진리가 공공의 법률과 저때까지 통치자들이 법은 만들었지만은 저걸 법률 철학이라는 단어로 체계화된 게 처음이에요, 인류 역사상. 이게 중요한 책이죠. 그러니까 해결이 위대한 거예요. 그 철학이 뭐냐, 기본이. 국가라는 건 뭐냐? 가정이 기초다. 가정은 뭐냐? 자연현상이다. 자연현상으로 생긴 가정이 이루어져서 여러 가정들이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사회가 이룩되고 그 사회를 이루어가는 게 국가다. 그럼 국가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국가라는 게 가정이 이루어져서 된 건데 이런 자연적인 단위의 가정이 국가로 이루어졌는데 그럼 그걸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 그럼 법은 어떻게 만드느냐?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의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이라든가 전통 문화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하늘의 법으로서의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법. 그 다음에는 그 국민 재산 지키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법.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제 그런 뜻에서 인륜적 우주인 국가의 기본이 법률이다. 철학이 황당한 허공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이런 걸 해줘야 된다. 이래. 맞죠? 말이 맞잖아요. 이 책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춤춰봐라. 제 말 들어봤어요? 저게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 이전에, 이 해겔의 법철학이 본격적인 사회과학을, 해겔이 본격적인 사회 통치 철학을 다룬 기본책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 해겔 법철학 비판을 마르크스가 씁니다. 마르크스가 이 법철학 비판을 하면서 그야말로 국가론, 국가 권력론 이게 그런 마르크스 기본 철학이 다 나와요. 그럼 해겔이 했던 중에서 잘못된 걸 비판한 게 이제 해겔 법철학 비판이거든, 마르크스가. 그럼 뭐냐?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냐면은 가정의 형성.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해겔을 인정을 하고 들어갔거든. 근데 마르크스는 뭐 어떻게 따지느냐? 가정이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느냐? 그것부터 그걸 부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정이라는 그 가정이 국가가 기본 단위인데 가정 그 자체도 이미 그건 인위적인 거다. 만드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마르크스가 맞죠? 가정이라고 미국 가정과 한국 가정과 영국 가정, 일본 가정, 중국 가정 다 다르지 않아요? 한국도 이미 대가족제도 가정과 지금 형제 간에 재산 싸움하는 그 집안 가정과 다 다르지 않아요? 이 가정이라는 그 자체가 이미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가정의 개념 자체를 사회과학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기초가 하는데 이 말도 재밌어요. 이 말은 이제 해겔이 이래 말합니다.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춤춰라. 저 얘기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겁니다. 이솝 우화에 어느 날 그 마을에서 춤 대회가 벌어졌거든. 근데 한 사람이 막 춤을 추다가 잘 안 된다 하면서 자기가 자랑을 해요.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로도스 섬에 가서 춤 대회 했는데 내가 거기서 최고상 받았다 하니까 야,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쳐봐.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쓸데없이 미래나 과거나 뭐 이런 데서 내가 잘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걸 말한 건데 그걸 이제 해결을 고쳐가지고 여기에 장미가 있으니 여기가 춤춰라. 장미라는 건 춤출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 꽃이 있어야 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음악도 나와야 되지만 그런 말로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정신이라는 말 이것도 이제 비판을 거립니다. 국민정신이라는 것은 국가를 이성적인 국가를 형성하는 것은 국민정신이 나온다. 몽테스키에는 역사적 및 자연환경적 소산이다. 이래 말해요.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이 굉장히 그 사회과학적입니다. 그 민족문학도 마찬가지야. 그 민족문학도 여러분 그냥 민족문화 예술을 하면은 우리나라 민족문화 예술 전통이 뭐예요? 은근과 끈기. 옛날엔 그랬죠. 참 별로 달갑지 않지만은 또 맞기도 해. 한의 문화. 왕비까지도. 여러분들은 왕비가 무슨 한 있노? 왕비가 한 더 많아요, 여러분보다. 그렇죠? 그 한의 문화, 이거 맞은데 지금은 남자들이 지금 한이 많아.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이제 몽테스키에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인데, 몽테스키가 거기서 민족 정신적을 말하거든. 하는데, 그냥 그 민족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국토 토양을 봐, 국토. 이런 국토에, 이런 기후에, 이런 동식물이 사는 데서 그걸 먹는 것이 그 민족이야. 그럼 그걸 먹는 데 따라서 인간의 생리 구조가 다 달라져. 맞잖아요. 그럼 그 생리 구조가 바로 윤리를 만들어. 자기 생리 구조에 황인종, 한민족, 우리 민족에 맞게끔 윤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중국하고도 다르고 일본하고도 다르고. 거기에서 미의식도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민족 문화 형식이 나온다. 예를 들면 산수화. 여러분들이 그 산수화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한국화의 그 산수화와 예를 들면은 북한산 계곡을 하나 안개 낀 아침 풍경을 하나 한국 화풍으로 쫙 그린 그 그림과 서양 화가가 위대한 피카소가 와서 북한산 계곡을 그린 거 딱 놔두고 비교하면 뭐가 달라요? 아무리 대가 피카소라도 그건 쓰레기야. 북한산 보니까 전혀 안 나는 거야.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오음계, 음악 오음계죠. 그게 우리나라 한을 나타내는데 가장 좋은 음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오음계 국악을 칠음계를 못 나타내잖아요. 그 못 나타내는 걸 나타내고자 윤희상 같은 작곡가가 막 샤프하고 프레트 많이 써가지고 그냥 제일 연주하기 어려운 작곡을 했잖아요. 윤희상이 유럽에서 유명해진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오음계법을 서양의 칠음계법에 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음이 신비로운 거야. 기생충이 상 받은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현실을 우리나라 형식에 우리나라 유머 감각에 지금 맞게끔 그게 기생충이거든. 그 서양 사람들 보니까 기절이 초풍하겠는 거야. 그 서양 흉내 내가지고 그 상 못 받죠. 그게 이제 민족 예술이라는 겁니다. 딱 알겠죠. 몽테스키에는 저래 말했는데 나중에 헤르드는 민족 고유 무의식 활동 이제 관념화됩니다. 민족 문화와 민족 사회의 창조적인 통일적 소산을 저 벌써 관념화되는 거예요. 현실 떠나버린 거예요, 자꾸. 해겔은 이제 그걸 반성하는 거예요. 해겔은 이 국민 정신은 현실성의 권리를 빼앗거나 주권하는 재판관이 존재한다. 그 판관은 보편적 정신, 곧 세계 정신으로 이는 최고 권리인 세계 법정에 위치해서 그 권리를 행사한다. 여기까지 말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국민 정신이 다 그냥 우리 국민 정신 이런 것들 하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 그 감각,
그런 데서 만들어진 거다. 사실 한 왕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나라도요. 대통령의 개성에 따라서 많이 그게 돼요. 이런 뭐 정치 체제까지도. 그래서 그러려면 그 권력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계 정신에 입각해 해서 세계를 보면서 거기서 우리나라의 정신을 봐야 된다. 그런 뜻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계사는 세계 정신에 의해서 심판받는 세계 법정이다. 법이란 보통 법이 아니라 객관적인 이성으로 변증법적인 정반 하부 단계를 거친 객관적인 정신 반영해야 된다. 법이라는 게 누구나 지켜야 될 가장 훌륭한 윤리와 도덕의 전범이다. 고 본 것이 해겔의 법철학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마르크스는 그걸 한마디로 조져버려요. 어떻게 조져느냐. 법이라는 게 뭡니까? 가진 사람이 안 가진 사람 그냥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게 법이다. 이래버리니까 해겔 법철학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로마의 사법, 도덕성으로서의 칸트법, 가족, 시민사회, 민족국가, 인륜생활의 법, 세계사의 법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이제 프로이센 법은 좋다. 이거예요. 자, 이제 칸트가 슈라이어마하라는 교수하고 충돌합니다. 이 법철학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언제 날아요? 예? 황혼이 되어 나르죠. 그 유명한 말이 저기 나옵니다. 법률 철학 용학 저기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저기 서론의 제일 끝부분에 나오는 거거든, 해겔이. 그럼 해겔의 주장은 뭐냐면은, 역사 현실 흘러가면은, 학자들이라는 건 뭐냐? 철학자는 흘러간 역사를 보고, 그걸 연구해가지고, 진실을 찾아내는 거다. 진리를 찾아내는 거다. 해겔은 그래 봤거든. 근데 그걸 이제 마르크스가 법률철학, 해겔 법률철학 비판하면서 요래 말합니다.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이 레토릭 공부야. 레토릭 공부하는데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황홀이 되어 난다. 지식인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막 앞서가는 게 아니라 일어난 뒤에 알고 그걸 분석하는 거다. 그 뜻입니다. 미네르바가 지식의 신이죠. 지혜의 신이잖아요. 이걸 마르크스가 참 글을 잘 쓰거든요. 아주 명문입니다. 이걸 이래 바꿔요. 갈리아의 수탉은 새벽에 운다. 명문이죠. 글을 여러분 조래 써야 돼요. 남의 글을 비판할 때도 남의 글의 핵심에서 딱 한마디로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그 지식인이라는 게 그러면 꼭 다 역사가 지나간 뒤에 그때 알아요? 반대잖아요. 미리 아는 게 지식인이잖아요. 앞장서는 거. 앞장서야 되잖아요. 그러기는 갈리아의 수탉은 새벽에 운다. 자, 이제 슈라마하입니다. 이 교수하고 이제 괴테가 아니라 해겔이 칼부림 했다 그래. 칼부림까지. 철학자답지 않게. 이 사람 종교학자거든. 이 사람도 참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야. 난 이 사람 싸움이 누가 잘났는지 모르겠어요. 두 철학자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 슈라이어마하에 의하면은 해겔은 불쌍한 사람이야. 이 슈라이어마하는 스피노자의 영향을 받은 반계몽주의적인 감정적 신앙주의를 주는 자라. 교의나 전승 인식 도덕의 문제가 아닌 심정적인 문제로 종교를 파악하고 무한자를 향한 절대 의존 감정을 종교 본질로 인식해서 정치적으로는 자유를 중시한 거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슈라이어마하는 그 당시의 계몽주의가 주장했던, 칸트가 주장했던 모든 기독교 비판을 받아들여서 상당히 진보적인 기독교관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천당 같은 그런 소리도 안 하고 아주 건전한 기독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다만 그 신앙의 방법이나 형태, 접근하는 방법에서는 뭐냐?
그 심정이야. 이성이 아니야. 근데 칸트는 뭐였어요? 이성이거든. 해결. 이성이거든. 그러니까 해결하고 안 맞아. 슐라이마는 종교의 기본은 감성이다. 감성으로만 하나님 볼 수 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넌 똑바로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이성을 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만나노? 감성 간다고도 술 한잔 마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오다 안 와. 이러니까 이제 둘이 막 싸움 나가지고 슐라이마가 나중에 그만둬요. 그 다음에 쇼펜하우어. 이 사람이 또 해결 요구한 데는 1인자야. 정신적 악한 이루 철학자, 허풍쟁이, 협작꾼. 해결은 그렇게 교수장 논문 쓰도록 도와줬지만 비난받아. 이 쇼펜하우어는 자기가 이제 막 대단한 줄 알고 이제 해결을 망치려고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 요청 오니까 강의 시간을 언제로 할까요? 딱 시간표 내놓고 해결 강의하고 같은 시간에 했어요. 왜? 그러면 학생들이 내 강의 듣고 해결 강의 안 들을 거다. 해놓으니까 거꾸로 현상. 지 강의 안 듣고 다 해결로 가버려. 그 폐강됐어요. 이런 환상에 빠지면 안 돼요. 자, 프랑스 여행 가서는 기념할 만한 곳에 찾아다니면서. 근데 해결이 이제 저런 게 처세법이에요. 회계사 아들답게 아주 처세를 잘해요. 자기의 지위와 이론은 저렇게 누가 봐도 반박 못할 그런 이론을 펴면서 저렇게 프랑스 혁명은 다 뒤로 또 지지하면서 7월 14일 때면은 학생들 모아놓고 꼭 프랑스 혁명 축하주 들고 저래 한단 말이에요. 인기 누리기 위해서. 그 파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바이마르 가서 괴테 만나가지고 괴테가 이렇게 변증법 평했고 해결도 이렇게 하고. 근데 이 당시는 그냥 어떤 위대한 사람도 괴테 앞에 가서는 꼼짝 못해요. 괴테. 나이도 많고 뭐 제일 아주 현명한 사람이니까. 늙었어. 그래서 베를린에 총장 됩니다. 카르스바트 아까 또 나왔죠. 그 휘황카만 카르스바트. 저 명칭이 카르스바트로도 나오고 뭐 명칭이 다르지만 어쨌든 저겁니다. 그것도 사이 나쁜 쉐링을 만났는데 화해 못해요. 귀로에 또 괴테 만나고 수강생은 1,500명. 대단한 인기죠. 근데 해겔이 대학 총장이 딱 되니까 대학에서 배치하던 감독관이 안 와. 얼마나 믿었으면 총장을. 그러니까 이제 나쁘게 말하면 의욕이죠. 의욕이야. 취임사는 관례대로 라틴어로. 총장 취임사는 무조건 라틴어야. 그냥 학생들 앞에서 라틴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라틴어는 이미 벌써 고등학교 때까지 다 배웠거든요. 기본 회화를 다 하는 거야. 60세 때. 회갑을 맞아가지고 제자들이 기념 메달을 헌정해요. 앞면에는 해겔 초상화가 부엉이. 이제 웃기지 않아요? 근데 저게 아무리 해겔이 철학자라도 괴테한테 못 당하는 게 저런 겁니다. 이게 그 만들어주면은 제자들이 만들어주면 부끄러워가지고 그 숨겨놓고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그걸 자랑스럽다고 해겔한테 보내는 게 해겔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문학자가 제일 낫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저런 거 만들어주지 마세요. 아무리 선생이라도 저런 거 만들어주면 안 돼. 이제 죽습니다, 드디어. 붉은 독수리 훈장 받고. 콜레라 때문에 죽거든요. 콜레라로. 외딴 공동묘지이지만 시외가 공동묘지 피대 옆에. 피대는 그 당시 독일로서는 최고 철학자이기 때문에 피대 옆에 묻힌단 말이에요. 이 공동묘지거든. 나중에 미국의 철학자 마르쿠제가 해겔 옆으로 와요. 소망해가지고. 이거를 말이죠. 피테, 해겔, 마르쿠제. 이렇게 나란히 묻혀있는 해겔 묘지. 이 묘지에
본헤퍼, 누군지 알죠? 브레히트, 하인리히 만, 안나 제거스는 동독에서 가장 위대했던 작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둘 다 동독 출신 작가예요. 그 후계자들 중에 제일 유명한 간즈입니다. 이 마르크스 선생이에요. 간즈는 나중에 하이네 할 때 또 나와요. 그리고 이름 외워두세요. 간즈라는 이름은. 제일 유명한 총회하는, 헤겔이 총회했던 제자 간즈. 자, 이제 좌우파 나눠지죠. 슈트라우스, 이것도 이름 외워두세요. 나중에 계속 나와요. 나중에 우리가 헤겔 다음에 우리가 하이네 하고 하이네 뒤에 니체를 하거든요. 하이네, 니체 때마다 철학자들이 계속 나와요. 간즈도 나오고 슈트라우스도 나오고. 슈트라우스는 니체가 저 예수 생애 이걸 읽고 아주 감동을 받아가지고 슈트라우스를 존경했어요. 그 신비적인 내용 뺀 거거든. 기적 이런 거 다 거짓말이라고 한 거거든. 쉽게 말하면 그건 뭐냐? 그 신앙인들이 예수를 우상화하려고 그래 만든 거다. 그리고 비판해 버렸어요. 이게 슈트라우스가 헤겔 좌파의 최고 선배입니다. 이 후배들부터 쭉 좌파가 되는 거죠. 요 바로 뒤가 누구냐? 바우어. 대학에서 쫓겨나요. 좌파들은 거의 대학에서 다 쫓겨납니다. 헤겔의 절대 정신을 기독교가 방해한다. 종교와 국가를 분리해라.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 다음 그 유명한 포에바. 기독교 본질. 포에바가 말한 게 유명한 게 뭐예요?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지 종교가 인간 만들지 않았다. 모든 신화는 다 창조주가 인간을 만들었거든. 그걸 뒤집은 게 바로 포에바거든. 마르크스에 가서 본격적으로 그렇게 표현되죠. 종교라는 건 말하자면 종교가 인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 다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다. 이게 이제 포에바 기본입니다. 우파, 괴셸. 이제 슈트라우스, 좌파 우두머리죠. 슈트라우스 신학을 비판하면서 이제 우파로 딱 헤겔 좌파 우파로 나눠진 거죠. 헤닝, 이 헤겔 전집을 낸 헤겔의 조교였고 헤겔 전집을 냈습니다. 근데 이때 되면은 프레디 빌렘 4세가 1840년에 대학에서 모든 좌파 다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쉘링, 헤겔하고 사이 나빴던 후배, 이 베를린 초청해가지고 쉘링이 베를린에서 첫 강의, 헤겔 죽은 지 10년 만에. 이 쉘링의 청학생 중에 바쿠닌, 브루카르트, 나중에 또 다 나와요. 엥겔스, 훔볼트, 켈케고르, 라살레, 저런 사람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하이네입니다. 끝내고